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두 번째 편, 조선 후기 세 번째 편, 두 번째 편이구나. 조선 후기 두 번째 편으로서 저번 시간에는 주로 신분제의 변화 내용에서 주로 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내용이 많았다. 신분제 변화 내용. 그래서 신분 구조가 변화했다 해서 일반적인 내용 나오고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양반 중인층의 활동 내용, 노비에 대해서 좀 정리하셨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것도 아주 잘 나온다. 자, 조선 후기 혼인과 가족제도의 특징이 뭐냐? 그게 잘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놔야 돼.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해놨지. 그래서 15세기에서 몇 세기까지는 16세기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줄쳐 놓으세요. 그래서 15세기하고 16세기까지는 뭐야?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가족제도가 운영된 게 특징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뭐야?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일반화된다. 그래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해. 가부장적 가족제도. 가족제도가 일반화된다. 정착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정착. 그리고 이제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게 답이야. 부계 중심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다가 답이야. 요런 내용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15세기, 16세기에는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 그걸 뭐라고 한다? 처가살이라고 하는 거지 뭐. 처가살이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남기 여가혼이 잘 나온다 그랬지? 남기 여가혼이라고도 한다. 솔서혼이라고도 한다. 솔서혼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아들과 딸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은, 그것도 줄.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재산 상속에 있어서 여자가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남녀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다. 읽으면서 그냥 읽으시라고, 그냥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보편적으로 익숙한 문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쳐진다. 줄. 이때는 남자가 장남이 제사를 주관하는 시대가 아니야. 형제가 돌아가면서 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당연히. 이게 이제 몇 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는 이게 흔했단 말이야. 이 문장이 조선 후기에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맨 밑에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한 족보가 편찬됐다. 맞지? 그걸 자손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기는 전기라고 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안동, 권씨, 성화보 말씀드렸죠? 현존 최고의 족보. 안동, 권씨, 성화보. 편찬 시기는 성종 때. 그래서 전기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때는 부계 중심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한. 그래서 이걸 자손보의 성격을 갖다 그랬지. 자손보. 자손보의 성격을 띤 족보가 공통의 내외 자손을 모두 기록하는 이런 문장. 그래서 자손보의 성격을 띄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꾸로 이걸 사료지문으로 준단 말이야. 사료지문 편에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안동거시 성화가라고 딱 나오는 순간 전기로 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족제도 물어보면 이런 게 답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자녀를 어떻게 했다? 출생순으로. 그것도 줄쳐놔. 그런데 이제 뭐야? 조선 후기에 가면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정착되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혼인 풍습도 달라지는 거야. 자, 혼인 풍습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진대? 이제는 처가살이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없는 거야. 무슨 제도가 정착되면서? 친형 제도가 정착. 줄.
친형제도가 정착이 된다. 친형제도는 시집살이.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뭐가 보편적인 모습이야? 혼인을 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생활하는 시집살이. 친형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처가살이 모습, 남기 여가혼은 이제 거의 볼 수 없는 거야. 두 번째, 재산 상속에 있어서 누가 우대받는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남녀가 똑같이 나눠받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누가 우대받는다? 장남이 우대받는다고. 그래서 장자가 우대받는다고. 거의 모두 물려받는다고. 그래서 이때는 남녀 균분 이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사로 가자. 그전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때는 장남이 제사를 주관한다고. 장자 제사를 주관한다고요. 이때는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시집살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집에 뼈를 묻는 거고, 여자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남자가 제사를 지내는 거고, 남자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반드시 인식이 확산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장자가 재산을 주관한다. 그래서 재산도 다 물려받지만 제사도 장남이 주관하는 거지. 책임도 있고 권리도 거의 다 장남이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시대는 지금 후기란 소리 아니야. 이때는 반드시 남자, 그 중에서도 장남이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집안에 아들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전에는 고려시대는 딸이 제사를 지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양자를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양자가 일반화되는 시기다. 양자가 일반화되는 시기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어려운 문장 아니잖아. 그래서 크게 읽으라고. 집안에 아들이 없을 경우는 양자가 일반화되었다.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유교식 제사 일반화. 그것도 좋잖아. 유교식.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조선 후기란 소리 하냐? 이 시기에는 제사는 어떤 식으로 지내는 게 일반화된다?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일반화된다. 일반화라고 해서 일반화. 근데 그게 어떤 거래? 집안의 가묘 설치 줄. 그 다음에 신주를 모시고 줄. 그래서 집안에 가묘를 설치하고 신주를 모셔놓은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걸 유교식 제사라고 한다고. 그래서 유교식 제사가 일반화된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족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족보는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정착되면서. 자, 그래서 부계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기록했어? 부계 모계를 모두 기록하는 공통의 내외 자손을 기록한 족보. 대표적인 게 안동권시 성화보라고. 근데 이때는 부계 중심의 족보라고 해야 돼. 부계 중심의 족보. 그걸 시족보라고 한다. 시족보. 그래서 자손보, 이거는 시족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때 족보에 자녀를 기재할 때, 그전에는 어떻게 기재했어? 출생 순으로 기재했죠? 태어난 순서대로 출생 순으로 기재했다면 이때는 남자 우선 사회니까 남자를 우선 기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남자를 우선 기재 줄. 그 다음에 또 뭘 강조했대? 효와 정절 줄. 효와 정절 강조했대. 그래서 뭘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 금지 줄. 효자와 연료 표창. 그래서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이거는 뭐 전부터 있었겠지 뭐. 그런데 일반화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효자와 연료를 어떻게 했다? 표창했다. 연료를 표창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잦아졌다. 자, 그래서 시족보, 부계 중심의 족보 편찬, 남자를 우선 기재, 그 다음에 효와 정절을 특히 강조하면서 과부의 재가 금지, 효자와 연료를 표창하게 됐다. 이때는 부계 중심의 사회가 더 강화되니까 같은 부계 중심의 같은 족끼리 동족마을이나 동성마을이 많아진다. 동성마을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줄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비교하시라고.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 물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조선 후기 향촌 사회 모습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어려운 문장은 아니다. 고려 시대부터 강조한 내용이죠. 고려 시대도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크게는 고려하고 조선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고려 시대는 남녀 차별하지 않았어. 근데 조선 시대는 남녀 차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남녀 차별하는 현상은 15세기, 16세기까지는 그래도 덜했는데 17세기 이후에는 일반화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264페이지. 그래서 여기도 잘만 읽으면 되는 거지. 결론은 어려운 문장 없으니까 비교하면서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또 기타 모습, 향촌 통제. 이거 다 향촌사의 모습에서 다 나타나는 거야. 조선 후기 사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보는 거지 뭐. 조선 후기 향촌 통제는 자, 면리제가 정착되고 오가작통포가 그거 줄쳐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면리제가 정착이 된다는 소리를 하고 오가작통제를 강화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건 줄로만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줄 쳐놓고. 그 다음에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 요거 별표. 조선 후기에는요. 전기보다 양반의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이 있는 거야. 약화. 이거는 다른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 양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상대적으로 전기보다 양반의 지위와 권위가 약화된다. 그거는 크게 이해하면 이런 거야.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도 늘어나거니와, 그러니까 기존부터 뼈대 있는 양반 가문도 있었겠지만 하층민 중에서 새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양반도 있으니까 결국은 양반 내에서도 지위가 같지 않은 거야.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향촌 사회는 특히 몰락 양반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뭐야, 양반의 지위가 그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어. 반면에 조선 후기에는 일반 평민층이라도 부농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 상공업 계층으로 결국은 부를 축적하는 일반 서민들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지녔던 양반의 지위가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약화되는 거고, 그래서 양반들이 지위 강화 노력을 하는 거야. 지위 강화 노력을 한다. 지위 강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 있죠? 그거 추천하세요.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린 거야. 그럼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을 왜 하느냐? 지위가 여전히 강했으면 강화 노력은 안 하겠지. 그래서 그전보다 양반의 지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지위 강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지금 누가? 양반 사족이라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옆에 오른쪽에 나오는 문장들 다 기억하는데 그게 바로 제목이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이야. 자,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자, 조선 후기 양반들은 자신들의 지위 강화를 위해서 뭐를 실시한다? 촌락단위. 촌락단위. 예. 그래서 조선 전기 사회할 때 그러죠. 촌락단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동자가 붙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촌락단위의 동계 동약을 실시합니다. 그 배경은 본문에 나와 있어. 자, 조선 후기에는 수령권의 강화 줄, 양반의 9년 단위 농민 지배력 약화 줄. 자, 그래서 그 전에는 9년 단위는 향자가 붙어야 되는 거지. 향사회 단위로 9년 단위로 양반 사족들이 향촌 사회 운영을 주도했단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9년 단위에 대한 영향력은 수령의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수령권의 강화로 양반들의 9년 단위 지배력은 어떻게 된다고 해야 돼? 약화가 맞아. 약화. 그래서 그 9년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 실제로 사는 동네지 촌락 단위로 공동체 조직을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촌락 단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의 이들의 9년 단위 농민 지배력은 약화돼야 돼. 그래서 촌락 단위의 동계 동약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것까지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조선 후기 사회 모습으로 맞는 것은 양반의 9년 단위 농민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거짓말이라고. 약화가 맞다고. 왜? 수령권의 강화로. 그래서 양반들이 뭘 한다고? 촌락 단위의 동계 동약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조선 후기 사회에 어떤 현상이, 어떤 게 늘어나는 거야? 동계 동약이 늘어나는 거지 뭐. 그럼 그 이유는 뭐라고? 지위 강화 노력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적 결합 강화 줄, 동성 동종 마을 줄.
그리고 얘네들은 지들만의 똘똘똘 더 뭉친다고. 그걸 족적 결합을 강화한다고 표현한다. 족적 결합을 강화한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래? 동종마을이 많아진다. 동종마을, 같은 성격에서는 동성마을이 많아진다. 그래서 조선전기 촌락의 생활 모습 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반촌의 변화 모습. 전기에 양반만 사는 동네인 반천은 다양한 성씨가 거주한다 그랬지. 이성 잡거마을이라 그랬지. 근데 후기로 가면 동성마을이 같은 성끼리만 몰려 산다 그랬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 많아지는 마을은 뭐야? 이성 잡거마을이 아니라 동성마을. 그래서 같은 성끼리 몰려 산다 동성. 같은 친족끼리 몰려 산다 동종마을. 똑같은 얘기지. 비슷한 얘기지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 형천사의 모습. 무슨 마을이 많아지는 거야? 동종마을, 동성마을. 또 뭐가 많아지는 거야? 촌락단위, 동계, 동약. 자, 그 다음에 가문을 위한 서원, 사후줄. 그리고 조선 후기에 또 뭐가 많이 건립되는 거야? 조선 후기에는요, 개인보다는 문중, 종중, 가문 이런 것들을 중시한 사회야. 문중, 가문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가문을 내세우기 위해서 문중이나 가문을 위한 서원이나 사후의 건립이 잦아졌습니다. 사후는 그냥 제사만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으로 맞는 것은 첫째, 촌락단위의 동계 동약의 시스템이다. 맞지? 동종마을, 동성마을이 많아집니다. 맞지? 가문을 위한 서원이나 사후가 많이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다 맞는 거야. 이거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조선 후기. 배경은 뭐야? 이거 누구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 거야? 양반들 때문에 일어난 거야, 당연히. 그리고 양반의 뭐다? 지위 강화 노력이다. 그럼 이게 나오는 배경은 뭐냐? 지위가 약화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 반드시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 분화로 갑시다. 계층 분화. 자, 조선 후기 신분구조의 변화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도 했지. 조선 후기의 신분구조의 변화 내용에서는 각 신분 내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지. 계층 분화 현상. 그래서 계층 분화와 관련 있는 거야. 농민의 계층 분화만 나와 있지만 옆에다 빈 공간대 아니면 따로 계층 분화라고 써놓고 몇 개를 씁시다. 계층 분화. 자, 조선 전기에는 계층 분화가 심화되는 게 특징이야. 양반 내에서도야. 그건 하셨죠. 중앙의 권력을 유지한 권반, 벌열 양반과 중앙 정치에서 배제돼서 몰락한 향반, 잔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몰락 양반. 이게 제목이 계층 분화야. 양반의 계층 분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 향천사에서는 뭐가 많아지는 거야? 몰락 양반, 향반 토반이 향반 잔반이 많아지는 거지. 일부는 권력 양반, 벌열 양반, 대다수의 양반은 몰락하는 거야. 그래서 향반, 잔반. 원인은 일당 전제화, 세도 정치. 그 다음에 몰락 양반들은 주로 그럼 향천 사회로 몰락해서 뭘 했어? 생산 활동에도 종사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학문의 전점에서 실학이라는 걸 형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봉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농민의 계층 문화. 이것도 하셨어요. 농민의 계층 문화. 이거 경제편에서 하신 거야. 경제편에서. 자, 농민도 어떻게 계층 분화가 된다? 일부는 요호부민으로 성장하지만, 이건 분홍층이지. 요호부민으로 성장. 이 분홍층. 대다수는 몰락해서 뭘로 전락한다?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 부분에서 한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농민은 정치할 일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발달된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아니면 합리적인 농업 경영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결국 뭐야? 일부는 분홍층으로 성장한다. 그걸 요호부민, 다섯 글자로는 경영형 분홍, 심지어는 서민 지주가 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반면에 대다수는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져서 더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남의 집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이거는 농민의 계층 분화 말하는 거야.
그 중에서 지금 농민의 계층 분화에 대해서만 이제 하는 거지. 자, 분홍층, 그 다음에 다수 몰락, 분홍층, 일부 줄, 요호부민 경영형 분홍 줄, 옆에다가 서민지주도 써놓고 서민지주 출현. 두 번째 방법, 납속책 공명첩 족보 배면화 위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부를 축적한 분홍층은 당연히 신분 상승 욕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양반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야 특권 신분이 되거든. 그래서 납속책이나 공명첩, 그 다음에 족보 매매나 위조를 통해서 얘네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얘네들이 누구와 결탁을 한대? 관건과 결탁줄. 여기서 관건은 수령과 아전을 말하는 거야. 수령과 아전과 결탁하는 거야. 향한 줄, 향해 줄. 그래서 분홍충은 또 관건과 결탁해서 향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거나 향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했다. 이 정도로 읽어두세요. 반면에 다수의 농민들은 오히려 더 몰락한다. 자, 다수줄, 토지 상실줄.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줄. 소작농은 소작지 확보가 더 어려워져 줄. 조선 후기의 소작농들은 소작지 확보가 더 쉬워졌다 이러면 안 돼. 소작지 확보가 더 어려워져야 맞는 거야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면 조선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이양법은 노동력이 절감되는 농법이기 때문에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 광작이 성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지주들은 주로 소작지를 회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작농 입장에서는 소작지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십시오.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만으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임금 노동자 줄. 자, 머슴이라는 용어. 자, 머슴은 농촌사회의 임금 노동자를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거 노비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비 아닙니다. 자, 머슴은 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에는 어떻게? 그런 현상도 볼 수 있는 거지. 분홍층이 나타나기도 하고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고 이런 얘기가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계층 문화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많이 바뀌었잖아. 양반도 일부만 여전히 중앙 권력을 유지하는 거고 대다수는 몰락 양반이 늘어나는 거고, 농민 중에서도 다 몰락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분홍으로 상승하는 애들도 있고 몰락하는 다수의 농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향촌사의 모습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그것도 별표. 향촌 지배력의 변화. 향촌 지배력 변화 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다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거야. 여태까지 공부한 게. 이게 다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반드시 누가 권한이 강화돼야 돼? 관의 권한이 강화돼야 돼. 관건이 강화됩니다. 여기서 관건이란 수령과 아전을 말하는 거야. 수령과 아전, 향리 등 관의 권한이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관건이 강화된다. 그리고 읽어. 자, 18세기 이후 수령권의 강화로. 야, 수령권 그거 지우세요. 왕권 강화라고 이해해. 왕권 강화라고 써놓으세요. 그거는 18세기는 영종조라고 해놔. 영종조 때는 왕권이 약하지 않다 그랬죠. 영종조 때는 적극적인 탕평정책, 본격적인 탕평정책을 실시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수령권의 강화를 그걸 지우고 왕권 강화로 이렇게. 왕권이 강화된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파견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18세기 줄 왕으로는 영종조로 가. 특히 영종조 수령권의 강화 그거 지우고 왕권 강화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수령과 향리의 향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그거 줄 써놓으세요 결론은. 그래서 결론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누구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관의 권한이 강화된다. 관권 누구로 대표되는 수령과 아전. 이 시가 특히 어느 시대에 이런 현상이 더 강해진다?
18세기 영종조 때. 왜? 왕권이 강화되면서. 두 번째, 기존의 제지사족의 지배력의 약화. 그거 좋잖아.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이 수령은 9년 단위로 파견된 애들이거든. 그렇잖아. 9년에 파견된 수령이라고 그랬잖아. 수령은 향이잖아. 향. 그래서 특히 향 단위로 9년 단위로 수령의 권한이 강화지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기존의 제지, 지방의 사족, 양반들의 향촌 지배력은 어떻게 된다? 향촌 지배력은 강화된다. 이러면 안 돼. 약화된다. 약화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약화가 맞아. 제지사족은 약화가 맞아. 그래서 그거 기억해. 그리고 조선 후기에 누가 새롭게 성장한다? 분홍층 줄. 맞지? 농민의 계층분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엔 반면에 조선 후기에 무슨 층이 성장한다? 분홍층, 요호부민층, 경영형 분홍이 성장하는 시대다. 이렇게. 그런데 그 분홍층이 아까도 했지만 지금 다시 보는 거야. 누구와 결탁한다? 관건과 결탁. 그래서 어디에 이름을 올린다? 향안. 그리고 어디에 참여한다? 향회. 그리고 무슨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 줄. 당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향해 기능료는 향해 줄. 향해라는 것은 그 전에 16세기까지는 이 향해가 뭐야? 사족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9년 단위 사족의 향천사회 운영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 향단위, 9년 단위의 수령권의 강화로 기존의 제지사족의 힘이 약화된단 말이야. 원래 향해는 양반, 사족들의 사족의 자치와 관련돼 있는 회의체란 말이야.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게 사족들이 주도하는 회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누구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소리야? 수령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소리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수령의 부세 정책과 관련돼 있는 자문기구로 변질됐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원래 이 향회라는 것은 사족의 자치회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 자치적 성격은 약화되고 수령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의논하는 기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거를 할 때 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구로 전락한 거야. 그래서 수령의 부세 정책과 관련된 자문기구로 전락. 이 말은 향해에 대한 사족의 자치적 성격은 약화되고 수령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미리 결론을 내리고 한 거 아니야. 조선 후기에는 관건이 강화된다고 무조건. 그래서 자문기구로 변질됐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해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조선 후기에는 향회에서 무슨 문제가 논의되는 거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논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부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유인,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성장한 분홍층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향안에 이름을 새로 올리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얘기지.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향촌 사회를 주도했던 애들을 구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걸 제지사족을 구향이라고 한다. 구향 줄. 그 다음에 새롭게 성장한 애들. 그럼 분홍층이겠지? 얘네들 신향이라고 한다고. 신향. 그래서 구향, 신향 이런 단어 자체도 조선 후기에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향이 주도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령이 주도하는 거고 그 수령하에서 이 구향과 신향 간에 어떻게? 갈등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향과 신향 간에 향촌 주도력 다툼, 그걸 두 글자로 향전이라고 하는 거야. 향전 줄. 자주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향과 신향의 향전 줄, 구향 기존 제지사적 줄, 신향 분홍층 줄, 향총 지배력 다툼 줄. 자, 그래서 요것도까지 기억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신분제 변화 내용부터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될 거야. 이거 의도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용이 많잖아요. 자주 반복하면 돼. 자주 반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읽으셔서
O냐 X냐, 문장이 틀렸느냐 맞았냐, 그거를 판단을 항상 하시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건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후기 향천사의 모습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사상을 좀 정리하는 거야. 민간신앙, 동학, 천주교, 그 다음에 농민봉기, 밀란, 요 4개, 그 중에서 동학, 천주교, 농민봉기, 요 3개는 주제가 좀 크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